2022년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헝다그룹이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컨트리 가든도 디폴트 위기에 빠졌죠. 중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40년간 평균 9.5% 성장을 이어온 경제 대국이 이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2024년 성장률은 5.0%를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 지방정부 부채라는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경고입니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7가지 구조적 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이에요. 한국이 40%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편중이죠. 중국인들은 주식도 안 하고 금도 안 사고 오직 집만 샀습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2021년까지만 해도 그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베이징 중심가 아파트 값은 평당 7천만 원을 넘었어요. 상하이는 평당 6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보다 비쌌던 거죠. 중국 정부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조였고 다주택자를 압박했어요.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3대 레드라인 정책이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은 자산 부채 비율 70% 이하, 순부채 비율 100% 이하, 단기 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100% 이상을 유지해야 했어요. 이 기준을 못 지키면 신규 대출이 막혔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 대부분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1년부터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헝다그룹이 33조 원의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했어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습니다. 이어서 컨트리 가든, 순학 차이나 같은 대형 개발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1월 홍콩 법원은 헝다그룹의 청산 명령을 내렸죠. 헝다보다 4배 큰 규모의 컨트리 가든도 같은 해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디스는 컨트리 가든의 신용 등급을 7단계나 끌어내렸어요. 투자 부적격을 의미하는 등급이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 건설업체들의 달러 채권 디폴트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멈췄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수백만 채로 추정돼요. 성금을 낸 사람들은 아파트를 받지 못했고 그래도 대출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선전에 사는 왕 씨는 2020년에 5억 위안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하나로 85억 원입니다. 계약금 2억 위안을 냈고 나머지 3억 위안은 은행 대출을 받았죠. 아파트는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가 부도났어요. 공사는 멈췄고 왕 씨는 여전히 매달 15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받지도 못한 집 때문에요. 왕 씨는 말합니다. 내 평생 저축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동산이 흔들리면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철강, 시멘트, 유리, 가전제품, 인테리어까지 연결된 산업이 수십 개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게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어요. 2024년 기준 중국 주택 재고 물량은 44억 제곱미터입니다. 연간 판매 면적의 5.4배, 팔리지 않는 집이 5년치나 쌓여 있다는 뜻이죠. 중국 부동산 경기 지수는 2023년 12월 기준 93.36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부동산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데 2022년 1월부터 24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어요. 부동산 관련 업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30%로 추정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중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골드만삭스는 부동산 침체가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위기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지방정부 부채 폭탄이에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지방정부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92조 위안입니다. 하나로 1840조 원이에요. 하지만 숨겨진 빚까지 합치면 그 2배가 넘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빚일까요? 중국 지방정부는 세입이 부족합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많습니다. 도로를 깔아야 하고 학교를 지어야 하고 병원을 운영해야 하죠. 그래서 꼼수를 썼습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 거예요. 정확히는 토지 사용권을 경매로 팔았습니다. 개발사들이 땅을 사고 그 땅에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였어요. 2020년까지는 이 모델이 작동했습니다. 땅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한 해 토지 매각 수입이 84조 위안을 넘었어요. 지방정부 전체 수입의 40%였습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지방정부는 이 돈으로 인프라를 깔고 부채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이 수입이 급감했어요. 2023년 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2024년은 더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요. 부동산 개발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니까 땅을 살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주요 수입원이 사라진 거죠. 구의저우성의 한 중소도시는 공무원 월급을 못 줬습니다. 6개월치 월급이 밀렸어요. 공무원들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정부에 돈이 없었거든요. 이 도시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느라 2조 위안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로 20조 원이에요. 인구 300만 명 도시가 말이죠. 1인당 빚이 660만 원입니다. 이자만 매년 1,000억 원이 넘어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구의저우 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48%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39조 위안, 부동산 개발기업 차입 19조 위안을 합치면 총 58조 위안이에요. 은행의 부동산 부문 위험 도출액은 14.6조 위안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대출 형태예요. 지방정부가 파산하면 은행도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기업 부채의 75%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지방정부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서비스가 마비됩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운영을 중단하고 경찰도 월급을 받지 못해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무디스는 2023년 12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부동산 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과 중장기 경제 성장률 둔화를 이유로 들었어요. 국제신용평가사가 중국의 재정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발행에 국가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토지 매각 수입이 회복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 재정난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재정난이 심화되는 동안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폭발했습니다. 2023년 여름 중국 정부는 갑자기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중단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발표된 숫자는 21.3%였습니다.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중국 정부는 6개월 뒤인 12월에 새로운 통계 방식을 발표했어요. 중고교생과 대학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겁니다. 통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부정적인 수치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통계 방식으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2024년 6월 청년 실업률은 13.2%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17.1%로 치솟았죠. 8월에는 18.8%를 기록하며 신통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1,1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2024년에는 1,179만 명이 졸업했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제조업은 베트남, 인도로 떠났어. 부동산 경기는 꺼졌고 IT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직원 2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텐센트도 6천 명을 정리했어요. 사교육, IT, 부동산 기업이 청년 고용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 세 분야가 모두 위축됐습니다.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한 리 씨는 1년째 백수입니다. 그는 입사 지원서를 300군데 넘게 냈어요. 면접 기회는 15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은 없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했거든요. 한 자리에 600명이 지원합니다. 리 씨는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알바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꿈은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이니까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더 어렵습니다. 합격률이 1%도 안 돼요. 2023년 국유 기업인 중국 석유 천연가스에서 한 명의 행정직원을 모집했어요. 세계적인 명문대 석박사 224명이 몰렸습니다. 베이징대, 칭화대는 물론 영국 왕립대, 미국 존스홉킨스대 출신들이었죠. 산동대가 모집한 기숙사 관리 직원 2명에는 하얼빈 공대와 호주 애들레이드대 석사가 합격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어요. 썩은 꼬리 아이들이라는 뜻의 란 웨이하이즈입니다. 수년간 열심히 공부했지만 졸업 후 실업이나 장기 대기 상태에 놓여 독자적 생활 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장단당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중국 청년의 실제 실업률이 46.5%에 달했다고 분석했어요. 공식 통계의 2배가 넘는 수치죠. 청년 실업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불안의 씨앗이에요. 일자리가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못하면 아이를 낳지 않아요. 소비도 줄어듭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이미 1.09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일할 사람도 줄고 소비할 사람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으면 그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지금
탕핑을 외치고 있어요. 평평하게 눕는다는 뜻입니다.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아예 포기하겠다는 거죠. 이게 중국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동안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수출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40년 동안 전 세계에 물건을 팔아서 성장했습니다. 2024년 중국 수출액은 25조 4,500억 위안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달성했어요. 8년 연속 성장세. 수치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중국의 수출 성장은 질적 성장이 아니라 양적 성장입니다.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늘린 거예요. 마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무역 전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같은 첨단 산업 제품은 아예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산 전기차에 38%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이 국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죠. 중국 전기차의 주요 시장이었던 유럽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제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어요. 애플은 아이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과 인도로 옮겼습니다. 삼성도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에 투자했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같은 의류 브랜드들도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에요.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 중국 제조업 평균 임금은 베트남의 3배, 인도의 5배 수준입니다.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중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 사라진 거죠. 광둥성 선전에서 전자제품 공장을 운영하던 박 사장은 작년에 공장 문을 닫았어요. 20년간 운영하던 공장이었습니다. 직원 300명을 고용하고 있었죠. 그는 말합니다. 인건비가 10년 전보다 3배 올랐습니다. 한국 바이어들은 가격을 깎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진이 없어요. 베트남 공장이 30% 싸게 만들어줍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고부가가치 제품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막히고 저부가가치 제품은 베트남,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중간에 끼인 셈이죠. 중국 수출이 진짜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중국 제조업 종사자는 2억 명이에요. 수출이 10% 주면 2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들이 소비를 못하면 내수도 죽어요.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내수 시장으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은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저축률이 높고 소비는 적습니다. 부동산 위기로 가계 자산이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됐죠. 2024년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5% 증가에 그쳤어요.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성장률입니다.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수출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는데 내수 시장은 약하고 소비는 늘지 않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수출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국 경제에는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언뜻 좋아 보이죠? 물건값이 싸지니까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디플레이션은 재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미룹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더 싸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가 주면 기업 매출이 감소합니다. 기업은 직원을 해고해요. 해고당한 사람들은 소비를 더 줄입니다. 물가가 더 떨어지죠. 이게 디플레이션 악순환입니다. 일본이 30년간 이걸 겪었어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3년 0.2%였습니다. 거의 제로예요. 2024년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죠. 물가 상승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더 심각해요. 20개월 넘게 연속 하락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상하이에서 전자상가를 운영하는 천 사장은 절망적입니다. 작년에 1,000위안에 팔던 스마트폰을 올해는 700위안에 팔아야 해요. 마진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일 손님들이 묻습니다. 다음 달에 더 싸질까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더 싸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사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빚을 진 사람에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빚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2억 위안을 빌렸습니다. 당신 연봉은 10만 위안이었어요. 빚은 연봉의 20배였죠. 디플레이션으로 당신 연봉이 8만 위안으로 줄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2억 위안이에요. 이제 빚은 연봉의 25배가 됐습니다. 갚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중국 가계부채는 60조 위안입니다. 하나로 1,200조 원이에요. 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300조 위안이 넘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돼요. 대규모 파산이 올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중국 인민은행은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출범했어요. 금리와 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주식시장 지원과 은행 대출 장려 조치도 포함됐죠.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빚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는 작년 대비 20% 가격이 내렸습니다. 상하이도 비슷해요. 홍콩의 장강 실업 집단이 베이징에서 판매하는 아파트는 작년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나왔습니다. 재고 물량을 처분하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내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그 가치가 계속 줄어드니까요. 불안한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저축을 늘리죠. 그러면 물가는 더 떨어집니다. 순환이에요. 이게 바로 5번째 신호입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의 산소를 빼앗아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경제를 지식시켜요. 일본이 30년간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또 다른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6번째 신호입니다. 외국 자본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예민해요. 위험 신호가 보이면 즉시 돈을 빼갑니다. 지금 중국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3년 중국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입된 투자보다 많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한 거예요.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다는 뜻이죠. 2024년에도 이 추세는 계속됐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해외 자금 이탈이 6개월 연속 기록을 경신했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을 포기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왜 외국 기업들이 떠날까요? 첫째,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갈수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늘었습니다.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 직원들이 갑자기 체포됐어요. 혐의는 국가안보 위협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죠. 외국 기업들은 두려워했습니다. 2021년부터 중국 정부는 공동 부유를 내세우며 규제를 강화했어요. 사교육, IT, 부동산 기업이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알리바바는 독점 규제로 3조 원의 벌금을 냈어요. 디디 추싱은 상장 직후 앱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거죠. 둘째, 경제 전망이 나빠졌습니다. 중국 경제가 40년간 성장할 때는 모두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부동산은 무너지고 청년들은 실업 상태.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니 돈을 빼는 거죠.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확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매장 신규 오픈을 중단했어요. 삼성은 중국 공장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는 중국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됩니다. LG는 배터리 공장 투자를 미루고 있어요. 베이징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던 김 사장은 작년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15년을 버텼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한령 이후 한국 것을 기피해요. 매출이 70% 줄었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투자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사라져요. 기술 이전도 끊깁니다. 중국 경제는 더 고립됩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 홍콩과 중국 본토의 애널리스트와 자금관리자 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4분기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험으로 부동산 위기를 40%가 지목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조차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2024년 중국 본토와 홍콩 개발업체들의 채권 발행액은 673억 달러로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에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겁니다. 이게 바로 6번째 신호입니다. 돈이 떠나는 나라에 미래는 없어요. 자본은 정직합니다. 위험하면 떠나고 안전하면 돌아옵니다. 지금 자본은 중국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는 동안 중국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85만 명이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208만 명이 더 줄었어요. 2024년에는 13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3년 연속 인구 감소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9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1.09명이라는 뜻이에요. 인구를 유지하려면 2.12 필요합니다. 중국은 그에 한참 못 미쳐요.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 중국 인구는 13억 명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보다 1억 명이 적어요. 2100년에는
8억 명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을까요? 첫째, 비용 문제입니다.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데 500만 위안이 들어요. 하나로 1억 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둘째, 주거 문제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젊은 부부가 아파트를 사려면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위기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셋째, 일자리 불안입니다. 취업도 어려운데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어요. 청년 실업률이 17%를 넘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사치입니다. 상하이에서 직장을 다니는 32살 장 씨는 결혼 3년째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과 저 모두 일합니다. 연봉을 합치면 30만 위안이에요. 하나로 6천만 원이죠. 서울로 치면 중산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도 못 샀어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울까요? 어린이집 비용이 한 달에 6천 위안입니다. 제 월급의 40%예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2024년 출생 인구는 954만 명이었어요.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사망 인구는 1093만 명을 기록했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겁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요. 소비도 줄어듭니다. 연금 시스템이 무너져요. 젊은이가 적으니 노인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3억 7천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30%예요. 초고령 사회입니다. 누가 이들을 먹여 살릴까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3자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한자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거죠. 출산지원금도 늘렸어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사람들은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경제적 부담이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젊은이들의 미래가 불안하면 소용없어요. 중국 교육부 산하 학술지 중국 고등교육연구는 신규 대학 졸업생이 2034년에 약 1,8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출산율 하락의 영향이 시작돼 졸업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 거예요. 2037년부터는 노동 공급이 일자리 수요보다 적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바로 7번째 신호입니다. 인구는 국력이에요. 인구가 줄면 모든 게 축소됩니다. 경제도, 군사력도, 국제적 영향력도 줄어들어요. 중국은 아직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리는 미부설로 함정에 빠졌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중국은 규모가 달라 14억 명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7가지 신호를 모두 봤습니다.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 수출 구조의 한계, 디플레이션, 자본 이탈, 인구 감소.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7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완벽한 폭풍 속에 있어요. 중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풀고 부동산을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동시에 터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에요.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수출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 대비해야 해요. 첫 번째 전략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중국 관련 자산 비중을 줄이세요.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중을 낮추십시오. 중국 ETF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시장으로 분산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중국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를 고려하세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미국 S&P 500 지수 ETF나 나스닥 ETF를 사십시오. 또는 베트남, 인도 같은 신흥국 ETF도 좋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은 10% 이하로 유지하세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준비하십시오.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어 특히 중간재, 부품,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려워집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제품이 해당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중국 매출 비중이 큽니다.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이들 기업 실적도 악화될 수 있어요.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중 조절을 고려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중국 사업에 크게 의존한다면 경계하십시오. 미리 대비하세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네트워크를 넓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쌓으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달러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달러를 조금씩 사모으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은행 앱에서 달러 계좌를 만드세요. 매달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달러로 환전하십시오. 1년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어치 달러가 모입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어요. 달러 자산 비중은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추천합니다. 중국이 정말 몰락할까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에요. 전기차, AI,
신에너지 같은 신산업에서는 오히려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도 변수죠. 하지만 경고등은 분명히 켜졌어요. 일본이 90년대에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중국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은 일본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일본은 부자가 된 후 늙었지만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이 상황을 두려워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중국에서 떠나는 제조업을 한국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견제가 약해지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중국 경제 위기를 남의 일로 볼 것인가, 내일로 볼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역사는 준비한 자에게 기회를 주고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시련을 줍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